안녕하십니까. 한국법교육센터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률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법무법인 율본의 김지한 변호사입니다. 지금 검정글씨로 되어 있는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내 점포는 내가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점포나 사업을 운영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법률 관련 이야기들을 오늘 약 45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내용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두 번째는 금전대여 투자와 사기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소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기업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식품 제조업부터 밑에 하단에 있는 17번 수도업까지의 경우에 평균 매출액 등이 12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18번 농업, 임업 및 어업부터 그리고 31번 금융 및 보험업까지의 경우에 평균 매출액 등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 바로 소기업, 그리고 밑에 보시는 32번과 33번 도매 및 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의 경우는 평균 매출액 등이 50억 원 이하일 경우에 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34번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부터 시작을 해서 38번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 평균 매출액 등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 숙박 및 음식업종부터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까지는 평균 매출액 등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바로 소기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살펴본 소기업 중에서 자, 지금 보시면 1번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2번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바로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된 상시 근로자 수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괄호 3번에 보시면 상시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임원 및 일용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속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연구 전담 요원,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서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등, 이러한 분들은 상시 근로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소상공인이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법적 근거가 바로 화면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보시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공단이 설립돼서 여러 가지 공적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맨 상단에 있는 이 인터넷 주소가 바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www.semas.or.kr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들에서 어떠한 그 서비스들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그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교육 신청, 소상공인 마당, 상권 정보 등과 같은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파란 박스에 보시면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을 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 소상공인 마당에 보시면 어떠한 정책들이 입안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하게 밑에 하단에 보시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신고센터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불공정거래를 만약에 겪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게 되면 이 신고센터에 피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상담에 따라서 어떤 피해 구제라든가 법적 조치라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기회들을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상권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들의 어떠한 입지가 더 좋은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상권 정보 시스템 개편 알림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권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발전하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하는 일의 이제 부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원 사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처음에 소상공인 정책자금부터 뭐 컨설팅, 조사 연구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각종 사업들의 지원도 역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하는 일 중에서 정책자금과 관련된 일인데요. 거기서 이제 예시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책자금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서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성장 기반 자금이라고 해서 소공인 특화 자금, 뭐 성장 촉진 자금, 그 다음에 창업 초기에 밑에 보시면 일반 경영 자금이라고 해서 창업 초기에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 전환을 하실 때 지원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맨 하단에 보시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 창업 사관학교에서 입교를 하시게 되면 배우실 수가 있고, 그 후속 조치로 여러 정책 자금이라든지 서비스의 지원 등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장애인 기업, 그 다음에 위기 지역 지원. 특히 위기 지역 지원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라든지 특히 요새 이제 코로나19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청년 고용 특별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되는 정책 자금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위에서 보시면 모든 소상공인 분들께 이러한 정책 자금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제외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향락 업종이라든지 전문 업종, 금융업, 보험업이라든지 이러한 업종들은 제외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금전대여와 투자와 사기죄입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지금 한 9년째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늘상 접하는 사건들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건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이라든지 뭐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라든지 사기죄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소상공인분들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됐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제 뭐 좀 어려운 말로 금전대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꾸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돈을 빌릴 때에 어떤 이 돈을 빌려서 내가 어디에 쓸 것이다 이런 용도를 밝히셨다면 해당 용도대로 빌린 돈을 사용하셔야 사기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공장을 짓는데 너로부터 돈을 빌릴게 이렇게 했는데 공장을 짓는 데 쓰시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생활비라든지 이런 데 이제 쓰시게 되면 나중에 사기죄에 연루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리는 것도 역시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박스에서 보시는 부분은 그 대법원 판결에서 실제 판결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따온 건데 지금 한번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98년 1월 26일 2시경 전주시 소재 모 프라자 4층 모 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모 프라자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있었으나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잘 내지 않는 등의 문제로 상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고인 자신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즉 누군가로부터 돈을 꾼다고 하더라도 갚을 수가 없는,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위 상가의 전기요금으로 납부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가 관리비가 연체된 것이 많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절될 처지에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월 4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의자 120만 원을 공제한 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용도대로 사용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투자 유치를 해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맨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 거래 실적이 발생되지 않은 양해각서라든지 의향서나 계약서 등을 근거로 장래, 미래 매출이 발생될 것이라 말하면서 투자를 받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이제 하려는 사람에게 이 지금 계약서에 보면 매출액이 이제 곧 50억이 발생이 될 겁니다. 곧 50억이 발생이 될 것이니 투자를 저에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투자를 받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거는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대로 제대로 사업이 굴러가서 50억의 매출액이 발생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그 사업이 결국에는 엎어진다든지 아니면 50억에 채 못 미치는 뭐 10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매출액이 얼마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서,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얘기했던 매출액보다 나중에 미래에 발생한 매출액이 현저히 낮다고 하면은 사기죄 역시 연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에게 두 번째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자에게 예상 매출액이나 예상 이익을 설명하는 경우에 최대한 과장이 없어야 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의욕으로 막연히 1, 2년 뒤에는 매출액이 뭐 3배로 오르겠지, 더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에 예상 매출액을 다소 과장을 해서 사업 설명을 한 뒤에 투자를 받으면
투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맨 하단입니다. 사업 용도로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린 경우에는 그 돈을 해당 사업에 사용했다는 명확한 근거, 예를 들어 영수증이라든지 거래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앞으로 얼마간의 매출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투자를 받거나 돈을 꿀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투자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경우에 그 돈을 내가 제대로 된 용도로 그 투자자에게 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말씀드린 용도로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러한 증빙들을 입증을 하게 되면 사기죄의 어떤 의도가 없었다,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게 인정이 돼서 무혐의로 인정받거나 무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들을 반드시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시는 거는 실제 투자 사기 사례입니다. 실제 그 판결문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업계획서에 2010년 현재 체결된 150억 원이 넘는 확보된 수주를 바탕으로 와 같이 기재하고 2010년 9월경 2010년 연말까지 매출액 약 120억 원, 영업이익 약 25억 원, 당기순이익 약 24억 원이 달성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2010년 8월 말까지의 매출액은 약 25억 원, 영업이익은 약 3억 5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2억 5천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의 회사가 체결한 실제 매출 계약 규모는 150억 원에 미치지 못했으며 2010년 연말까지 땡땡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고인의 회사가 2010년 연말까지 매출액 약 120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 당기순이익 24억 원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피고인 회사의 2010년 매출액은 45억 원, 영업이익은 8억 원, 당기순이익은 6억 5천만 원에 그쳤다. 즉 처음에 투자자에게 얘기한 거에 있어서 상당히 못 미친 실적을 낸 결과를 낸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년 9월 25일 이해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주식 몇 주를 8억 원에 매도하여 이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투자를 받은 것도 즉 앞에서 매출액에 대해서 예상 매출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현을 하지 못해서 사기죄로 인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역시 사업을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하는 상가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상가 건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유치원, 어린이집, 동창회 사무실, 종중 사무실은 상가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범위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환산보증금의 계산식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차임 곱하기 100 더하기 임차보증금 이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서울은 9억 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6억 9천만 원,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파주시 등등 이러한 시들의 경우는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등 이러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와 같은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고 하더라도 이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이 바로 이 대항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대항력이 뭐냐?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 관계를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가 주인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가 주인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가 주인이 바뀌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약간 놀랄 수도 있죠. 나를 임차인으로 인정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놀라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가 주인, 즉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나는 계속 임차인입니다 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건물의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항력이 갖춰진 후에는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라고 해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하게 돼서 종전의 양도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임차인은 그대로 바뀐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계속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015년 5월 13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환산보증 금액의 한도에 상관없이 대항력이 적용됨에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첫 번째가 대항력이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항력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우리 확정일자 받는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권리가 바로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앞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말씀드렸는데 이 앞에 이제 최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가장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은 상당히 강력한 권리죠. 앞에서 어떤 권리자들이 순위를 앞에서 가지고 있음에도 앞순위의 권리자들을 다 제치고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지금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제한적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상가의 경우에는 이 최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2,200만 원.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에 5,500만 원 이하의 상가 환산보증금으로 5,500만 원 이하의 환산보증금인 상가의 경우에는 1,900만 원. 그리고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등에는 1,300,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는 1,000만 원과 같이 이렇게 약간 제한적으로 남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그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또 유효함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년 미만으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1년으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임차인이 1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차임 연체와 해지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환산보증금 앞에서 살펴봤던 환산보증금액의 한도와 상관없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요구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권리들에 이어서 네 번째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환산 보증금의 한도에 상관없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 원래는 법에서는 5년이었습니다. 우리 그 소상공인분들께서 5년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2018년 10월 6일에 법 개정이 이제 시행이 돼서 지금은 이제 10년간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시행일은 2018년 10월 16일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즉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결된 전체 임대차 기간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이 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그 개정 법률의 적용은 받지는 않게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게 되면 2018년 10월 16일 개정법 시행 당시에 만 3년에 경과했으나 아직 만 4년이 되지 않은 상가 임대차는 구법, 예전법에 의하더라도 한 번 더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만큼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 개정법에 따라 10년간 이제 앞에 그 기간들 포함해서 10년, 개정된 10년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18년 10월 16일 개정법 시행 당시에 만 4년이 경과했으나 아직 만 5년이 되지 않은, 이제 5년을 앞두고 있는 상가 임대차는 구법에 의할 때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갱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10년의 보장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이러한 계약갱신권을 요구할 수 있느냐?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의 사유들이 있으면 계약갱신권을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여기서 3기라 하면 보통 이제 석 달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석 달이 뭐 연달아서 석 달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달에 이제 안 냈다가 두세 달째는 냈다가 넷째 달에는 안 냈다가 이렇게 듬성듬성 안 내도 합쳐봤을 때 석 달에 달하는 연체에 해당이 되면 바로 여기 3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다든지, 지금 네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전대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이 계획에 이제 따르는 경우라든지, 이러한 경우들에는 그 계약갱신을 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일단 케이스별로 좀 한번 살펴보면, 자, 맨 위에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에 있는 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겁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가 없다면, 앞에서 살펴본 10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10년 범위 한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2013년 8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한도와는 상관없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임대인이 그냥 가만히 그냥 지나가서 만약에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계속 묵시적으로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계속 연장이 될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되고, 이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앞에서는 계약갱신 요구를 한 경우고 두 번째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위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자, 그리고 만일 이와 같이 임차인은 위 기간 동안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1개월이 지나기 직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부의 통지를 했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가 불가하게 됩니다. 자, 이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1개월이 지나기 직전에 이제 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1개월이 지나기 직전에 거절의 통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은 이 통지를 받고도 이제 이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에 첫 번째, 임대인의 요구대로 계약을 종료해서 자리를 비워주거나 두 번째, 재계약을 체결을 해야 하는데 재계약 시 임대인은 기존보다 5% 이상 보증금 및 월세를 올려줄 것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이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역시 기존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은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앞에서 본 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표시의 방법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급하다고 하면 뭐 휴대폰 문자라든지 이렇게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사표시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임의 증감과 월차임 전환의 제한입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1급 감염병, 요새 코로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5% 초과하지 못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바로 이게 그 근거 규정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나 차임과 보증금은 이 범위에서 증감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와 같은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에 임대인이 위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차임 등의 5%를 초과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 즉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12% 또는 지금 보시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곱하기 4.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시면 보증금이 5천만 원인 경우에 임대인이 이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의 12%인 600만 원을 월로 환산한 금액인 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의 경우에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이 제한과는 상관없이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환산보증금액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을 받지가 않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대인은 이제 지금 보시는 당구장 표시에서 보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뭐 임대 월세라든지 보증금을 좀 대폭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또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상응해서 또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약간 무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권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권리금은 특별하게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런 권리금에 관해서 이제 체결하는 계약이 바로 권리금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 회수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제 환산보증 금액의 한도와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1, 2, 3, 4번과 같은 행위들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1, 2, 3, 4번의 행위들을 바로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법에서는 권리금 방해 행위를 하지 마라 임대인에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인이 위 행위를 해서 권리금 방해 행위를 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임차인께서 이제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실 때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라고 나와 있는 기간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사이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더라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이 되면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를 해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라든지 또는 이 3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이러한 그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에서 예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 사이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더라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라든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지금 그 당구장 표시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해서 임차인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임대인에게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에 따라서 이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어떤 경제적 사정을 알 수 있게 되고 경제적 사정을 알고 보니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낼 능력이 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지금 세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규정을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는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네이버라든지 이러한 검색 포털에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라고 치시면 이러한 그 양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양식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권리금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중요한 판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원고, 세입자는 피고, 즉 상가 주인으로부터 2010년 10월 8일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음식점을 운영했고, 임대차 계약은 2년간 갱신이 돼서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2015년 10월 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 법 기준으로 5년의 이제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게 된 것이고, 자,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인 2015년 7월 16일 이제 새로 세입자로 들어올 사람과 권리금 1억 4,500만 원에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시설,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소외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 재건축이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예전 과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자, 1심과 2심은 모두 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이 세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심과 2심은 그 과거의 그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서 그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 5년, 예전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이었기 때문에 5년을 초과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지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판결 결과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와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을 채운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피고, 즉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 보시는 판결의 의의를 보시면 2015년 신설된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에 관해서 판시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서 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힌 첫 번째 판례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 경매로 인해서 낙찰받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굵은 글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할 상가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계약하기 전에 미리 살펴보고 만일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등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반드시 입주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회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 및 관리한 경우 통상 달아 없어지는 부분, 손모에 대해서는 새 것과 같이 바꿀 의무는 없고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을 때에는 자, 상가를 비우기 전에, 이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시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항 요건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에 이제 보증금을 지급을 해주지 않는데 그냥 이사를 가시게 되면 이제 그 점유를 이탈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점유를 이탈을 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항력을 유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가야 하고, 하지만 보증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대항력은 유지를 해야겠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를 반드시 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신다든지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보다는 우선 그 상가 임대차 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하시는 것이 소송을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간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계약서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내용들을 특약사항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